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해성사. 숨을 크게 품었다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피로가 몰려와 두 손가락으로 눈을 지그시 누르며 눈의 이완됨을 느꼈다. 어디 마실 게 없나? 한꺼번에 갈증이 몰려옴을 느끼고 천천히 내가 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성경책. 벽에는 여러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나의 키를 훌쩍 넘어버리는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신부님. 정신이 없었나 보다. 고해소에 누가 온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휴식은 잠시 접어두고 우선 형제님을 맞이해야 했다. 예, 말씀하세요, 형제님. 제가 사실 첫 고해성사인데 마음에 쌓인 근심을 고백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평안해 보였다. 회개하는 데에 무슨 절차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말씀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께서 평소 훌륭한 덕망과 지혜를 가지셨다고 익히 두둔 바 가까운 지인이 이곳에서 고해성사를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살짝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나는 이 상황에 진지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시군요.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실은. 그리고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제가 조만간 살인을 할 계획이라서요. 그의 음성이 미약하게나마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에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마저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나는 조그맣게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중죄에 대해서 미리 회개를 하러 온 것입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궁금해지네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미치광이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목사가 되어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에게 회개하라며 떵떵거리는 사례처럼요. 어떤 회개를 함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란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기에 살려달라가 아닌 죽여달라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악을 완전히 끊어내며 온전히 돌이킴을 회개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히 그에게 대답이 없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살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고해소 칸막이 넘어 그에게서 긴 한숨소리가 들렸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상폭행을 당했다고 합디다. 그 여린 눈망울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떨구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 번 당한 게 아니랍니다. 그것도 같은 새끼에게 수차례. 그런데 이 말고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음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제가 들을 때는 이미 제 딸이 그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지 반년이나 지난 뒤였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랍시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 어린 딸아이의 표정을 그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물어봐야지, 다음에 하며 외면하다가 이미 제 딸의 몸과 마음은 다시 회생 못할 정도로 짓밟혀버린 겁니다. 나는 거기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가 바로 말을 이어가서 다시 고개를 숙여 형제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신이시여. 그런데도 전 오히려 딸에게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었으면서 하며 울더군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더더욱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은 그 잡아 죽일 놈이 원래 아는 사람인데다가 평소 속한 집단 내에서 정신적 지주로 불리고 제 딸도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라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둘만 있을 때 밀폐된 장소에서 당한 것이라 증인도 없을 뿐더러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니 딱히 물증도 없다고 판단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딸이 결국 못 견디고 자살을 했어요. 나는 아까부터 갈증을 느껴 눈을 굴리다가 책상 위에 물병을 발견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복수를 위한 살인을 계획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 수개월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내 딸을 생각하면 잠도 안 와, 시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을지. 그래서 그 새끼를 우리 딸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복수해 줄 겁니다. 저도 물 좀 주십시오. 나는 곧바로 커튼 사이로 물병을 건네주는데 그의 격앙된 말투에 나도 덩달아 손이 떨렸다. 아마 저 사람도 나의 떨림을 보았으리라. 물병을 받은 그는 잠시 동안 기척이 없더니 이내 곧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가 났다. 괜히 신경 쓰였다. 어떻게든 그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바꾸어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딸이 당한 아픔과 형제님의 마음은 제가 어느 정도 헤아려집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 그것이 과연 딸이 바라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복수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제님께서도 중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딸이 바라는 복수일까요? 그저 형제님 자신의 복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용의자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치밀히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한 후에 법적 절차로서 그를 복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말입니다. 이 말을 끝내고 과연 이영재에게 이것이 과연 최선의 조언인가? 라고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고에서의 얇게 얇은 칸막이와 빨간물이 든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잠재적인 살인마와 나 사이에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난 그의 마음속의 악마가 그저 잠재적인 것에서만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당신은 딸이 없으시죠? 잠시 뒤 아까보다는 조금 차분한 말투로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요. 당신은 내 심정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절대 헤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당신은 왜? 불사. 아무래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았다. 괜히 심기를 건드린 꼴이 된 것이다. 나는 머리를 빨리 굴려야 했다.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한 침묵. 제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해버렸다. 순간 정적을 깨트리고 건너편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고에서 사이의 커튼으로 식칼을 잡은 붉은 팔뚝이 쑥 들어왔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봐 당신, 내 딸이 다 말했어, 내 딸이. 이 성당에서만 7년째 다니고 있었다고. 하하, 참 웃기지. 그 성폭행범이 그 성령인가 뭐인가 떠들고 다니는 이 성당의 신부라니. 주위에선 평판도 참 좋은 양반이라지 아마. 더러운 위선자 같으니. 나는 뭐부터 말해야 할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소리를 질러댔다. 이미 이성은 놓아버린 지 오랜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이 내 계획을 다 말아먹었어. 도대체 왜?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식칼을 쥔 손으로 내 앞에 책상을 쾅쾅 찍어대며 언성을 높였다. 왜 그랬지? 왜 그랬냐고. 라고 말하고선 격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몇 번 하려다가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 이봐요. 같은 처지끼리 제가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다고 칩시다. 같은 처지라. 하하. 그는 지금 반쯤 실성했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걸로 하고 가지껏 제가 지옥 가죠. 뭐. 그저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도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문득 궁금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피냄새.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딸이 없다고 했었지.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풀리면서 식칼이 내 발 아래로 떨어졌다. 피 비린내가 고해소 전체에 진동하고 있을 줄이야. 거봐 난 당신 마음 다 이해한다니까. 어리석은 인물은 어디에서나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일지라도 나는 잊고 있던 피로감을 다시금 느끼며 두 손으로 눈을 지그시 눌렀다. 벽에 걸린 거울에 피범벅이 된 내 손 때문에 두 눈도 빨갛게 물들어서 꼭 피에로처럼 변해버린 내 얼굴이 비쳤다. 내가 물병을 건네줄 때에도 확신했겠군. 하하.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기구한 운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난 허리에 힘을 빼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한 상태로 다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질비하게 놓여있는 성경책, 벽에는 내 키를 훌쩍 넘겨버리는 십자가,
그리고 그곳엔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를 사하는 중인 신부님. 뭐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고해 속 한마디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리 형제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죄로 통곡하고 있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그의 고해는 아마 그분께 충분히 닿고도 남으리라.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여자. 그래 이 여자다. 라고 지금 막 생각했다. 내 앞에는 흑당같이 검고 긴 생머리에 창백한 듯 하얀 피부의 여자가 앉아있다. 그녀의 선이 고운 얼굴에는 쌍꺼풀이 짙고 깊은 아름다운 눈과 섬세하고 오뚝한 코, 그리고 매혹적인 붉은 입술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아름답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이다.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를 보고 왠지 그 까만 눈동자 속 시면이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의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의 조화 때문일까. 전체적인 인상은 선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아직 그녀의 속은 알 수가 없지만 외모만큼은 완벽하게 나의 이상형과 일치했다.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기대 없이 부탁했었는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거쳐 이런 완벽한 여자가 나의 소개팅 상대로 나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수라고 합니다. 초면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같이 웃어주지 않고 무표정하지만 부드러운 인상으로 잠시 동안 내 눈을 바라보더니 붉은 입술을 열었다. 촉촉한 그녀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벌어지더니 읽고 맑고 듣기 좋은 톤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정이라고 해요. 듣기 좋은 목소리였지만 왜일까 차갑고도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 매력적이다. 그녀에게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다면 귀여웠을 거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졌다. 나는 호감 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한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어머, 그래요? 호호, 농담도 참.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녀는 웃지 않고 무표정하지만 부드러운 인상으로 잠시 동안 내 눈을 바라보더니 촉촉하고 붉은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는 차갑고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좋은가요? 뒤통수를 한 대 쥐어 박힌 기분이 들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웃으며 그녀에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작업용 멘트가 아닙니다. 비록 오늘 처음 뵀지만 그쪽은 정말 제 스타일이고 놓치기 싫어요.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그녀에 대해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진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소개팅은 조금은 갑작스러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그 붉고 촉촉한 입술을 벌려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 나를 웃게 해주세요.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이 여자를 놓치기 싫었기에 내가 아는 유머는 다 동원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난센스 퀴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웃긴 이야기. 그리고 나의 우스운 경험담까지 모조리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그녀의 표정은 그저 무표정하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풍길 뿐이었다. 분명히 조금이라도 웃어야 할 텐데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나는 맥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여자라니 더 나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아는 우스운 이야기는 동이 나버린 상태였다. 하하, 정말 잘 안 웃으시는군요. 웃게 해달라는 부탁이 이해가 가네요. 오늘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를 해와야겠군요. 나는 은근슬쩍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일반적인 소개팅처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소정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녀는 또다시 뜸을 들인다. 저는 지금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 쉬고 계신가 보네요. 저는 DDD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을 맡고 있어요. 대기업인 DDD의 연구원. 보통 여자들이라면 나의 능력에서 항상 호감을 느꼈었는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전히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볼 뿐이다. 뭐 나름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요. 얼굴값을 하는 건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그녀의 마음을 열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지나가는 화제로
요즘 떠들썩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이 여자와 소개팅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잠시 창밖을 쳐다보면서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뉴스 보셨나요? 여객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하필이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던 터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 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로 떠들썩한데요. 창밖을 보던 시선을 커피잔 안에 담긴 검투명한 액체로 옮기고 커피잔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입가로 가져가 입술로 매끈한 컵의 감촉을 느끼고는 컵을 기울여 한 모금의 커피를 입안에 머금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원두의 풍미를 느끼며 컵 안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었는데 그녀의 입가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녀의 볼이 실룩실룩 거린다. 설마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음을 참는 건가? 라고 생각한 순간 훗 시선을 완전히 들지 않은 나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새빨간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길게 찢어져 있었다. 커피잔을 입에 댄 채로 난 굳어버렸다. 내 상식으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아예 박장대소를 하는 그녀. 나는 입에 머금은 커피를 삼키는 것도 잊은 채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뭐 이딴 여자가 다 있어. 어린애들 죽은 게 그렇게 웃긴가? 샹. 이쁘면 뭐해. 그러니까 그 얼굴로 아직 남자친구도 없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카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나의 눈에는 깔깔 웃어대는 그녀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눈웃음. 아름답다. 세 번째 이야기. 조용히. 소아야, 학교 가야지. 오늘도 익숙한 목소리가 소아를 깨웠다. 천천히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과 앞치마를 입은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아는 아침마다 자신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싫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얼른 상체를 일으키고 두 팔을 위로 쭉 올려 기지개를 켰다. 어이구, 우리 딸. 잘 잤구나. 응. 소아는 무덤덤한 어조로 대답하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나섰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식탁에는 그녀의 아빠가 정장 와이셔츠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울 딸, 잘 잤어? 응. 소아는 아빠의 질문에도 덤덤하게 대답했다. 마치 대화를 하기 싫다는 듯 그녀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소아는 자신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간 바람을 원망하며 빨간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렸다. 시끄러운 길목, 각종 가요음악과 출근길에 오른 벌떼, 같은 차량들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소아는 이런 소리들을 싫어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한 곳을 좋아했다. 바람의 소리도, 음악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없는 조용한 공간. 초등학교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째다. 그녀의 나이는 만으로 10살. 소아는 말 주변이 없었고 지나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아이들과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소아는 항상 혼자 놀았고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집으로 귀가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특히 그녀는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부터 소아는 책이란 책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섭렵해왔다. 책 속에 세상을 누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때문인지 소아는 언어 능력이나 지능적인 면에선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함을 보였다. 그러나 소아의 사회성 결핍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친구들의 접근을 무시하고 기피하며 결국 혼자만의 세상 속으로 빠져드니 말이다. 소아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왕따가 되길 자초하며 오로지 책만을 읽어댔다. 그런 어느 아침이었다. 소아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동시에 그녀는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 때라면 엄마가 학교 갈 시간이라면서 깨워줬을 텐데. 소아는 상체를 일으키고 두 팔을 위로 올려 쭉 기지개를 켰다.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를 보니 시침은 10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은 오전 10시 4분이었다. 지각이다. 등교 시간은 8시 30분까지인데 엄마는 왜 날 깨워주지 않은 거지? 소아는 다급한 마음에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소아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엌에도 아무도 없었다.
수아는 큰방 쪽으로 가서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빠는 출근했을 터다. 엄마도 어디 나갔나 보다. 학교 가는 날 아침이면 언제나 들려왔던 엄마의 목소리. 그것은 시끄럽고 거부감이 일게 하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그녀는 꼭 참아왔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을 깨워주지 않은 엄마를 원망하며 씻으러 샤워실로 들어갔다. 날씨는 맑고 평온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겨울이라 춥긴 했지만 수아는 오늘 날씨를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다. 게다가 등교하는 길에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시끄러운가요?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지각이긴 했지만 그녀는 이 조용한 거리를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어느새 수아는 학교에 도착했다. 수업 시간이라서 그럴까? 교내는 매우 조용했다. 수아는 선생님께 뭐라고 핑계댈까 고민하면서 조심스레 교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이도, 선생님도. 수아는 교실로 들어와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지? 수아는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옆 반으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 옆 반에도, 그 옆 반에도, 그 옆 반에도. 다음에 수아는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 내부에도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개교 기념일인가? 아니, 개교 기념일은 가을에 있는데. 수아는 속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수아는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결론짓고 거리낌 없이 학교를 빠져나왔다. 딱 오늘 지각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매우 조용했다. 도로 위를 지나다니는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가요음악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책을 펼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는 컴퓨터도 하고 TV도 시청했다. TV는 어제 봤던 프로그램들만 재방송해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 금방 꺼버렸다. 배가 고파지면 집에 있는 반찬을 아무거나 꺼내 먹었다. 밤이 되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수아는 아빠가 회식 갔나 보다 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깨워주지 않아서 삐쳤기 때문에 그녀는 엄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오늘도 어제처럼 수아가 직접 잠에서 깨어났다. 시간은 오전 7시 35분. 수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두 손을 깍지 끼고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켰다. 거실로 나왔다. 집안은 매우 조용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엄마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부엌에 엄마는 없었다. 아침상도 차려져 있지 않았다. 수아는 의문을 느끼며 큰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처럼 수아의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다. 학교 가는 길도 어제처럼 고요했다.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었고 가요음악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수아는 자신이 제일 먼저 학교에 도착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교실에 들어오는 이는 없었다. 아니, 학교에 온 사람이 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수아는 멍하니 노수아라는 이름표가 붙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정막 속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용한 세계, 조용한 풍경, 조용한 교실. 그러다가 수아는 깨달았다. 나밖에 없구나. 수아는 얼른 교실을 나와 교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학교를 나서서 학교 앞 문구점으로 향했다. 문구점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구점에서 좀 더 내려가 편의점에 들렀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언니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다. 팔 물품들은 있지만 사람이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러웠다. 온몸에 활기가 돌았다. 정말로 행복했다. 아무도 없다. 조용한 세상. 나 혼자밖에 없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세계가 주는 만족감이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생각을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걸었다. 항상 보기만 해왔던 길을 걸을 뿐인데도 느낌이 생소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에서 혼자 이렇게 길을 걸으니 그녀는 왠지 모를 만족감에 취해버렸다. 수아는 서점을 가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리저리 흩뜨려둔 채 편하게 누워서 읽었다. 배고파지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아무거나 끌리는 대로 집어먹었다. 라이트, PC방같이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에도 가보았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성인용품 가게에도 가보았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소아에게 성인용품은 낯선 세계였다. 저녁이 되었다. 소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소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틀었다. 그렇게 소아는 10분간 TV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봤던 거다. TV에서 나오고 있는 건 어제 재방송한 프로그램이었다. 시계를 보니 지금 TV를 보고 있던 시간대가 어제와 비슷했다. 그러자 소아는 무언가를 깨닫고 급히 다른 채널로 화면을 돌려보았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어제 다 재방송하던 것들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소아는 얼른 TV를 끄고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다. 어제 보았던 인터넷 기사들이 보였다. 어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컴퓨터를 해서 인터넷 기사가 올라온 날짜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인터넷 기사가 올라온 날짜는 이틀 전. 즉, 이틀 전의 세상이 어제와 오늘 반복되고 있던 것이다. 소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곧 어떤 감정이 그녀의 전신을 에워쌌다. 그 감정이 두려움인지 즐거움인지 그녀는 구분하지 못했다. 그저 짜릿하고 두근거렸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 어떤 걱정도 없이 매일매일 편하게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는 세계. 소아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여느 때처럼 제자리에 위치한 책상과 옷장, 침대. 일상에서 오직 그녀만의 공간으로 작용하던 그녀의 방. 하지만 지금은 이 공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곳이 자기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하루가 흐를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제와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 진짜 내일이 될까 걱정했다. 다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길거리에 가요 음악이 들리고 차량이 시끄럽게 도로 위를 나다니는 건 상상만 해도 지겨웠다. 갑자기 졸음이 썰물처럼 몰려들었다. 눈이 너무 피로했다. 오늘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오늘 같은 내일이 오길 바라며 침대에 몸을 맡겼다. 곧 그녀는 몸이 나른해지는 걸 느끼며 금세 잠자리에 들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20분. 소아는 상체를 일으키고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부엌에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소아는 기뻐했다. 소아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아무거나 집어먹었다. 다음, 습관적으로 이빨을 닫고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옷을 입고 얼른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늘은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조용한 세상. 소아는 오직 자신만이 있는 지금의 세계를 그렇게 불렀다. 이 세계는 너무도 신기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사람이 있어야만 작동되어야 할 것들이 잘 작동되고 있었다. 전기는 아무 때나 들어왔고 TV도 인터넷도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그 산물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부 똑같은 것들 뿐이었지만 소아는 생활용품과 야물의 옷가지를 배낭에 챙긴 뒤 집을 나섰다. 그리고 자전거 가게에서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가져갔다. 이번엔 자전거 여행을 떠나볼 생각이었다. 어디든 상관이 없었다. 소아는 아무데나 끌리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소아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던 찬바람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자전거를 몰면서 시원하게 공기를 가로질렀다. 그렇게 최대한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그녀는 여행을 떠났다. 깊은 밤, 소아는 잔디밭 뒤에 챙겨온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누우며 다른 이불을 덮었다. 아, 이게 무슨 기분일까? 잔디밭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잔다니. 그녀의 입가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황홀감 같은 것에 홀딱 빠져버렸다. 먹물이 깔린 듯 어둑한 밤하늘이 유독 아름답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사라진 탓일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다른 때보다 무척이나 많아 보였다. 낭만적이었다.
수아는 배시시 웃으며 밤하늘을 구경하다가 이불에 몸을 맡기고 잠을 청했다. 어느 분식집에서 수아는 요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그녀는 도마 위에 김밥 재료들을 올려놓고 식칼 두 자루로 신나게 쳐댔다. 어느새 재료들은 잘게 다듬어졌다. 이어서 그녀는 이 재료들과 밥을 볶아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몰라서 수아는 미리 서점에서 가져온 요리책을 살펴보았다. 주방에는 갖가지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즐비해 있었다. 수아는 볶음밥 레시피에 나온 대로 프라이팬에 재료들과 밥을 넣고 볶아댔다. 처음으로 가스불을 이용하는 거라 내심겁도 났지만 막상 재료들을 볶아보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녀는 느꼈다. 어느새 완성된 볶음밥을 그녀는 그릇 위에 먹을 만큼만 올려두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입 먹어보았다. 맛있었다.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요리가 이렇게 맛있다니. 수아는 뿌듯함을 느끼며 배시시 웃어댔다. 맛있다. 수아는 독백했다. 그녀는 계속 볶음밥을 먹으면서 미소를 그치지 못했다. 그때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아는 우걱우걱 볶음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왠지 자랑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요리를 했다고, 그리고 그게 맛있다고, 양이 많으니 먹어보려고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요리를 맛봐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오로지 그녀만의 세계, 그리고 그녀만이 있는 세계였다. 수아가 조용한 세상에 혼자 있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여행을 위해 메고 온 가방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상태였다. 그 안에는 노트와 필기구,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자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서 자고, 씻고 싶으면 사우나에 가서 씻었다. 여러 식당을 드나들며 요리책을 참고해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녀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놀이터였고 모든 경제적 혜택은 무료였다. 겨울 날씨 또한 선선해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다. 오후 4시. 수아는 자전거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는 보조바퀴 없이도 자전거를 능숙하게 몰 수 있게 됐다.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구경하는 게 재밌었다. 아까 많이 먹지 말걸 하고 수아는 후회했다. 저런 맛집들에는 기본적으로 요리 재료들이 주방에 널려 있어서 기본적인 음식 정도는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먹자. 수아는 그렇게 결심하고 계속해서 자전거를 몰았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였다. 저 앞에 도로 중앙에 어떤 사람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수아는 깜짝 놀라고는 급하게 자전거를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 형체를 자세하게 응시했다. 응? 저건 분명히 사람이었다.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체격을 보아하니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 게 남자 같았다. 피부는 굉장히 하얀 것 같았고 머리는 길게 으뜨려져 있었다. 그 사람은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면으로 서 있었다. 두 손은 허리 뒤로 감춘 것 같았다. 갑자기 거센 두려움이 수아를 엄습했다. 자신 혼자만 있어야 할 곳에 누군가가 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수아는 속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그 답을 알 리 없었다. 수아는 저 정체 모를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고민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테지만 저 사람은 너무나도 무섭게 보였다. 마치 귀신 같았다. 그 남자가 한 걸음씩 수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사람의 몸이 양옆으로 쏠리기를 반복했다. 그가 비틀비틀 다가올수록 수아는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의 피부는 본래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분이나 비비크림 같은 걸 떡칠해서 그런 것 같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긴 머리카락이 흐트려져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눈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수염은 한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는지 많이 거칠거칠해 보였다. 그와 수아와의 간격이 10m쯤 되었을까. 그 남자는 허리 뒤에 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그의 오른손에 들린 날카로운 날붙이가 수아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갑자기 수아에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아는 깜짝 놀라며 얼른 자전거를 뒤로 돌려 거칠게 페달을 밟았다. 뒤를 돌아보면 남자가 칼을 든 채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남자는 소름이 돋을 만큼 광기에 젖어든 웃음소리를 내며
소아를 뒤쫓았다. 소아는 그제야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눈가엔 보라색으로 뭔가가 잔뜩 칠해져 있었고 눈은 작고 매우 동그랬다. 화장품으로 마구 떡칠한 얼굴. 소아는 미칠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꽉 붙들었다. 계속 페달을 밟았다. 소아는 힘껏 달렸다. 저 남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소아는 각종 길목을 지나다니며 그와의 거리를 넓혔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자전거를 탄 채로 자빠져 버렸다. 자전거는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아스팔트에 세게 긁혔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왔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웃음소리였다. 아무튼 소리의 크기로 보건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무서웠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아는 팔과 다리에 최대한 힘을 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소아는 겨우 손과 발에 힘을 줄 수 있었다.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소아는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고개를 틀었다. 마침 앞에 백화점이 있었다. 어제 한번 들렀던 곳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견디고 일어나 앞으로 내달렸다. 이런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서 도망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였다. 게다가 이곳을 이용하면 그 남자를 확실히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발 하나를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몸서리칠 만큼 저려왔다.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아팠다. 하지만 뒤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얼른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소아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두 개의 엘리베이터는 각각 2층, 7층에 있었다. 그녀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몇 번이고 빠르게 눌러댔다. 그러면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그 남자는 백화점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다. 얼른, 얼른, 심장이 계속 세차게 뛰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덜덜 떨렸다. 너무 무서웠다. 아, 제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백화점 정문 쪽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온 것이리라. 소아의 동공이 흔들렸다. 제발, 제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소아는 얼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급한 대로 6층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서 그는 빠르게 문 닫기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시카를 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작고 지나치게 동그란 두 눈. 시카를 든 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아는 그 미소에서 큰 공포심을 느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6층을 향해 올라갔다. 미칠 것 같았다. 몸이 지나칠 정도로 떨렸다. 이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오는 신체 반응일까? 소아는 이런 공포심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지금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 소아가 내리려는 층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무서웠다. 어떻게 하면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소아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사람, 내가 온 층수를 보고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올라올까? 그렇게 된다면 이 엘리베이터로 1층에 내려가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싸울 무기 같은 거라도 찾아야 하나? 아니, 그 사람 근육도 많이 붙어 있고 키도 크고 나 같은 게 그런 어른이랑 싸워서 무슨 승산이 있겠어. 게다가 그 사람과 싸울 시간에 여기서 도망칠 시간을 버는 게 더 상책일 거야. 어떻게든 백화점을 나오면 자전거를 타고 도망쳐야 돼.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일까? 아니면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서 그런 걸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잘 돌아갔다.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다. 소아는 얼른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층수를 확인했다. 그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소아는 짐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5초 정도 지났을까? 곧 그 엘리베이터는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소아는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희를 느꼈다. 이제 저 사이코는 6층으로 올라올 테지. 소아는 자기가 탔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층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문 닫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그 사람 멍청한가 봐. 그때였다. 갑자기 어떤 위화감이 소아의 머릿속에 들이닥쳤다. 아니야. 설마. 지금 현재 소아의 엘리베이터는 4층에 있었다. 소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층 버튼을 꾹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추고 문을 열었다. 소아는 얼른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확인했다. 아, 그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방금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1층으로 갔다면 그 남자한테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다. 죽을 뻔했어. 그 사람 2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내려갔든지 버튼만 누르면서 엘리베이터만 이동시키고 자신은 1층에 있었든지 한 거야. 소아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줬다. 바로 그녀가 그 무서운 남자한테 찔려 죽는 상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을 덜덜 떨었다. 어느새 그녀의 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아는 일단 백화점 내부에 있는 다른 곳에 숨기로 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6층으로 누르고 나와서 3층 백화점 매장 코너 안쪽으로 들어갔다. 가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게 소아의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 내가 탔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게 했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포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3층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일단 2층으로 가서 시간을 벌자. 그 사람이 3층에서 날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바로 2층에서 도망치는 거야.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자. 기상용 계단은 엘리베이터랑 가까워서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소아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실천했다. 비록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냈다. 에스컬레이터는 잘 작동되고 있었다. 조용한 세상의 특징대로였다. 아무튼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오면 작동하는 절전 시스템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듣고 그 남자가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올라왔을 테니까. 소아는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혹여나 그 남자를 볼까 그녀는 노심초사했다. 그 남자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2층으로 올라왔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그녀의 심장은 태어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다행히 남자는 없었다. 그렇게 2층에 도착한 소아는 얼른 숨을 곳을 찾아보았다. 2층엔 여성 의료들이 가득했다. 소아는 그 중에서도 의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 안으로 숨어들었다. 소아는 바닥에 엉덩이를 댄 채 두 다리를 모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누구야? 왜 날 죽이려는 거야? 얼굴에 화장품을 떡칠하고 여자처럼 치마를 입은 남자. 그의 작고 지나치게 동그란 두 눈. 그리고 섬뜩한 미소가 도저히 소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도대체 그 사람은 정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소아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느끼게 된 공포감, 두려움이 터졌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웠다.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을 찾고 있을까? 소아는 얼굴을 두 무릎에 파묻은 채 소리 없이 그러나 서글프게 울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소아의 머릿속에 이 조용한 세상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세계. 그러나 사람들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들이 이상하리 만취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세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이고 자신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고 그런 금기를 어긴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저런 미치광이가 등장한 게 아닐까. 소아는 여러 상상을 펼치다가 결국 생각하는 걸 포기했다. 지금은 무슨 의문을 던지든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소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던 소아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여기에 숨은 지 7분이 흘렀다. 소아는 이제 됐겠지 하고 일어나 의류를 헤치고 나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층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소아가 탔던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었다. 그 옆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1층에 있었다. 소아는 이 사실을 토대로 빠르게 추리해 보았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1층에서 기다리고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행동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내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만약에 눈치챘다면 내가 옷가지들에서 나왔을 때 난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거야. 하지만 못 봤어.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3층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거야. 지금쯤 3층에서 날 찾고 있다는 거지. 수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도망칠 수 있어.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아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는 비상용 계단으로 조심조심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백화점 정문을 향해 달렸다. 뒷문도 있지만 여기서 멀리 도망칠 수 있게 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정문 앞에 있었기에 뒷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아는 달리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3층에 그대로 있었다. 이제 도망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수아는 오른쪽 다리를 저리며 힘겹게 백화점 문을 나섰다. 그러나 환희도 잠시였다. 자전거가 없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수아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히 자전거는 그 남자가 처분한 것이리라. 수아는 얼른 상황을 인식하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계속해서 저려왔다. 고통스러웠다. 이대로 달릴 수 있나? 도망칠 수 있나? 분명히 이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겨우 떠돌릴 수 있게 됐는데, 멀리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수아는 이를 갈며 눈물을 쏟았다. 그 남자는 이 넓은 백화점의 3층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고 수아는 생각했다. 그녀는 일단 이렇게 벌어둔 시간에 모텔 같은 곳에 찾아 들어가 몸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피할 곳이 필요했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얼른 주변의 모텔들이 즐비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백화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누군가가 쏘아보고 있는 듯한 이 기분.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한기.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야 말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쾅쾅 뛰었다.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떨려왔다. 고통도 잊었다. 오로지 두려움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뒤덮고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마치 본능처럼 뒤에 있는 공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뒤쪽으로 돌렸다. 공포에 가득 찬 그녀의 두 눈은 천천히 자신의 뒤에 있는 공포의 대상을 확인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시카를 들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비틀비틀. 그 남자는 수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수아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끼며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그리고 최대한 낼 수 있는 속도로 달렸다. 다리를 계속 저려서 달리는 폼이 이상했고 속도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아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지배했다. 두려움은 그녀를 끝없이 보채고 있었다. 섬뜩한 웃음소리가 또다시 등 뒤에서 들려왔다. 수아는 힘겹게 달리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오른쪽 발목을 삐끗하며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그녀의 오른쪽 뺨이 아스팔트에 긁혀 생치기가 생겨났다.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 가슴이 아프고 저려왔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뒤쪽에서 그녀에게 드리워졌다. 수아는 머리를 들어 올려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털이 복슬복슬한 두 다리가 보였다. 수아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남자는 작고 지나치게 동그란 두 눈으로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웃고 있는 얼굴에서 큰 공포감을 느꼈다. 사람의 웃음이란 게 저렇게 입을 양옆으로 찢어놓을 수 있을까 싶었다. 수아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녀는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아저씨, 왜 날 죽이려고 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수아는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남자의 섬뜩한 미소는 떠나가지 않았다.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남자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칼을 들었다. 아무래도 그에겐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제 죽는다.
그런 생각이 소아를 엄습해왔다. 그때 소아는 짧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다.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하고 혼자 책만 읽었다. 조용한 세상을 원했었다.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던 아이들을 모두 무시했었다. 그들은 모두 시끄럽다며 기피했었다. 소아는 언제나 혼자였고 혼자이길 원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평소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어느 순간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녀의 몸 안에 찔러 들어왔다. 소아는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눈에서 힘이 풀렸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참을 수 없는 잠이 몰려왔다. 서서히 눈이 감겼다. 소아는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남자의 섬뜩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속으로 어떤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왜 난 항상 혼자이길 원했지? 소아는 항상 자신이 혼자이길 원해왔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 친구가 장난감을 도둑 맞았는데 그 누명이 자신한테 씌워졌다. 그 이후로 소아는 유치원 내에서도 도둑년이라며 왕따를 당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녀는 자기가 장난감을 훔치지 않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이길 바랐던 것은 그 이후부터였으리라. 그제야 소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고통이 뭔지도 깨달았다. 평소에도 느껴왔던 이 감정. 그러나 뭔지 몰라서 항상 무시해왔던 이 감정. 언제나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있던 이 감정. 난 여태까지 외로웠구나. 슬픈 감정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소아야. 소아야. 아. 누군가가 소아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 깨웠다. 소아는 천천히 눈을 떠보았다. 그러자 익숙한 천장과 앞치마를 입은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학교 가는 날마다 제일 먼저 들려왔던 그 익숙한 목소리. 엄마. 소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가슴에서부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소아는 얼른 상체를 일으켜 엄마의 품에 안겼다. 무서웠던 감정이 모두 폭발했는지 눈물이 끊이질 않았다. 소아야, 왜 그래? 엄마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소아는 대답 없이 엉엉 울기만 했다. 잠시 멍하니 서있던 엄마는 소아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무서운 꿈을 꿨구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 따뜻한 품, 따뜻한 목소리. 소아는 마음속 깊이 이런 목소리를 그리워했었다. 등굣길. 여느 때처럼 아스팔트 도로 위는 출근하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여러 매장들 주변에선 가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갈 길대로 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소아의 뺨을 때리고 다급히 도망쳤다. 바람이 시려 그녀는 빨간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바람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오늘 날짜는 조용한 세상의 시간에서 하루가 지나 있었다. 소아는 지난 한 달간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세계는 분명히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상상이 만들어낸 정신세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조용한 세상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소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 도착해 있었다. 교내 계단을 올라 교실 문 앞에 도착하자 소아는 잠시 가만히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 다음 그녀는 힘차게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다. 노소아의 일기. 12월 11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같이 놀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다행이다. 같이 공기를 하는 건 정말로 재밌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음 방학이라서 아쉽다. 더 빨리 친구들을 사귈 걸 그랬다. 얼른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우정을 쌓아야겠다. 앞으로는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랑 다 같이